최근 삼성중공업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선박 수주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 발주사를 유럽 선사라고만 밝혔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세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시베리아 기단반도 인근에서 LNG를 생산하기 위해 대형 가스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대우조선해양도 러시아 북극 프로젝트에 투입될 세빙 LNG 운반선 6척에 대한 2조 274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러시아 북극 프로젝트에 투입될 세빙 LNG 운반선 전량을 한국조선업계가 수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한국과 러시아의 LNG 관련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에서 생산할 LNG의 주요 소비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건조계약 등 양국의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LNG 프로젝트가 벌어지고 있는 북극에서 최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자 그동안 얼어붙어 못 다니던 북극해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북극 항로가 열리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때 북극해를 통과해서 가게 되어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30%가량 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에는 전 세계의 미개발 원유가 20%, 천연가스가 45%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강, 니켈, 구리 등 천연자원도 매장되어 있고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미래 에너지 자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적잖게 묻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극 항로는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러시아는 북극권을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며 2015년 북극권에 있는 노바야 제물레 군도와 사하공화국 북부 틱시 지역에 첨단 미사일 방공 시스템 S-400포대를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베링 해협에는 K-300B 베스티언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극권과 가까운 미국 알래스카주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한 북극을 담당하는 해군 북방함대 합동전략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북극 지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8년 북극권 정책을 담은 백서를 발표한 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일대에 세빙선과 민간 연구기지를 늘려왔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독자적으로 북극권을 잠식하는 것을 우려하고 최근 전략 무기들을 북극에 보내고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 북극권에서 여러 훈련을 벌였습니다. 또한 일본도 북극 항로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기에 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원이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또한 이 북극권과 북극 항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극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과 손을 잡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러 주기호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러시아는 북극 항로, 에너지, 인프라, 물류 등 북극 지역 산업 전반에 걸쳐 양국 간 연구와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하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한국의 세계적인 수준의 LNG 수송선과 세빙선 기술에 자국의 원자력 세빙선 기술을 융합해 높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온 러시아는 기술력이 부족해 우리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 러시아의 국영 통합조선공사와 합작해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북극의 석유 가스전을 개발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원유, 광물을 아시아로 운송하려면 세빙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에는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를 위한 세빙선 LNG선 15척을 모두 수주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LNG 운반 세빙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은 북극을 운항할 수 있는 세빙선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러시아는 한국조선사의 수주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처럼 세빙선을 대거 보유해 북극 항로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를 이루려면 한국 조선사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5년 후에는 북극의 빙하가 다 녹을 수 있다고 전망하며 그렇게 되면 북극 항로는 세계 물류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극해 항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전쟁으로 불릴 만큼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수소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북극기지 스노우플레이크 건설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지 건설과 관련해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 생산 분야 등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했으며 양측은 추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토대로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한노과학기술 협력을 제고하고 북극의 친환경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북극 이사회에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극 항로와 연관된 우드 펠릿 사업의 가능성도 러시아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드 펠릿이란 나무를 톱밥처럼 작게 분쇄한 뒤 건조 압축해서 만든 바이오 연료를 말합니다. 우드 펠릿은 압축 과정에서 에너지 밀도와 저장 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효율성이 높습니다. 국내 보일러 등유와 비교할 때 난방비를 40% 정도 절감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국내 산림자원 개발업체 세원마르스는 친환경 연료인 우드 펠릿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면 러시아의 질 좋고 풍부한 목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95% 이상의 우드 펠릿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5%는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01년 처음으로 우드 펠릿 생산을 시작했으나 이후 생산 설비가 급증하여 생산 능력은 이미 연간 200만 톤으로 동남아를 능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온마르스는 베트남산 우드 펠릿을 러시아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물류 수송비에 따른 가격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우드 펠릿은 컨테이너당 150달러이지만 러시아산은 170달러로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극동적 우드 펠릿 사업을 북극 항로와 연계시킨다면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그 잠재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륙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우드 펠릿 사업이야말로 이 부분적인 북극 항로 활성화를 통한 북극 항로 연계 비즈니스 모델로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베트남에게 의존하던 우드 펠릿을 더 싸고 질이 좋은 러시아산 우드 펠릿으로 수입하게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기존의 전기나 가스 보일러를 제외한 펠릿을 이용한 펠릿 보일러나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열 보일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일러는 한국 보일러입니다. 경동나비에는 전통적으로 유럽 브랜드가 강세였던 러시아 보일러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로 한국 난방 기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계자는 경동나비엔이 러시아 국민 브랜드가 된 이유를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 기능도 유럽산 고가 보일러를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빠른 온수 공급 능력은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전기 공급 시설이 취약한 러시아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는데 경동나비엔은 이를 감안해 낮은 전압에서도 정상적으로 보일러가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러시아에서 K보일러의 위력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이처럼 러시아에 진출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북방정책을 실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위원회가 지난 7월 8일 유럽 기후 중립을 위한 수소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발표 이후 국내에선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국가 사업으로 밀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이미 십수년간 기술을 개발, 축적해 현재 생산, 판매 세계 1위인 그 수소연료 전지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유럽이 2030년까지 수소 관련해 500조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고 현재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1위가 한국이니 유럽에서 한국산 수소연료 전지차가 보급되는 건 당연한 것일까요? 저 역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차량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명제로 볼 때 가야 할 방향이 맞고 장기적으로 전망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선 지난 7월 발표된 유럽의 수소 전략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 내용은 2030년까지 수소 생성과 수전의 정지에 최대 420억 유로, 이 장치와 태양광, 풍력 발전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3,400억 유로를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수소연료 전지차는요? 내용에 없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유럽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대에 남는 혹은 적기 활용이 어려운 전기에너지로 담수를 전기분해해 수소로 바꾼 뒤 이를 유럽 에너지망에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수소연료 전지 논의는 버스, 트럭, 철도, 선박 등에 그치고 있고요. 승용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승용 수소연료 전지차를 시판 중인 회사는 현대차, 토요타, 혼다 뿐이지요. 그 중에서도 혼다는 사실상 개점유업이니 현대차, 토요타 두 곳뿐이군요. 살짝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수소 전략이 탄소 중립을 이루되 어떻게 하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2030년 유럽 전체의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 풍력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절반쯤이라고 본다면요. 이런 종류의 발전은 수요에 따른 생산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저장, 유통 시스템이 필요하겠지요. 이를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ESS로 채운다면요. 안 그래도 유럽의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증해 한국, 일본, 중국 업체들 수익만 늘려주고 있는데 유럽 에너지망 전체에서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에너지의 효과적인 저장, 유통 도구로 수소를 키우는 것뿐입니다. 대량의 수전해를 위한 담수화 기술, 수전해, 수소 저장, 유통 쪽에서는 유럽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지요. 따라서 유럽이 아시아나 미국의 친환경 기술에 맞서 자국 산업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도 말이 됩니다. 유럽 수소 전략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 즉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만들어진 수소 즉 그린 수소의 활용이 핵심입니다. 대량으로 수소를 만들려면 수전해가 가장 적합한데 만약 수전해를 위해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다면 곤란하겠지요. 역으로 말하면 태양광, 풍력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즉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애초부터 수소 경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전제가 그린 수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2030년 전으로 유럽에서 대량으로 수소가 생산, 유통된다면 당연히 수소연료 전지차도 대량 보급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자동차 환경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잠깐 얘기 드릴게요. 현재는 주행 중 즉 연료 탱크에서 주행까지라는 의미의 탱크 투 휠 방식으로만 CO2 배출량을 평가하고 있지요. 주행 중에만 CO2를 배출하지 않으면 그 차량의 CO2 배출량을 제로로 쳐주는 겁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1차 에너지부터 주행까지 측정하는 웰 투 휠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2030년 이후로는 전 과정 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LCA는 자동차의 생산과 에너지, 주행, 폐기, 재활용 등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CO2 배출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꼭 주행 단계에서 CO2 배출을 제로로 만들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더 가혹해질 탄소 배출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럽에서 수소가 많이 생산되면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도 당연히 증가하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수소연료 전지차 이외에도 수소를 자동차에 활용할 다른 방법이 꽤 많고 그 경우 유럽의 자국 산업의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선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안 중 하나가 수소와 CO2를 합성한 액체 연료입니다. 즉 그린 수소로 합성 액체 연료를 만들어 기존의 휘발유, 경유 등 화석 연료를 대체한다는 구상이지요. 처음에는 기존 화석 연료의 일부 섞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합성 액체 연료만 쓸 수도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의 합성 액체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30년 이후 도입이 예상되는 LCA 규제 하에서는 내연기관차의 화석연료를 합성 액체 연료로 바꿈으로써 LCA에서 차량 CO2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합성 액체 연료를 쓰면 기존 엔진이나 급유 인프라를 많이 공유할 수 있고 엔진 공장 등을 유지해 유럽의 고용을 지킬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도심에 세우기 어렵고 건설비도 매우 비싼 수소 충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고 합성 액체 연료 공장 신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요. 다만 아직 생산비가 비싼 데다 누가 투자해 생산체제를 구축할지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 과제입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수소를 직접 엔진의 실린더 안에 집어넣어 태우는 방식의 차, 즉 수소엔진 자동차입니다. 원래 BMW가 개발했다가 중도에 접은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 지난 4월 독일 보쉬는 배기량 1 4기통 수소엔진을 발표했는데요. 비슷한 배기량의 디젤 엔진과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수소연료 전지차는 순도 99.97% 이상인 고가의 수소를 써야 하지만 수소엔진 차는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순도를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유럽은 최근까지 디젤 엔진이 강했지만 2015년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퇴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디젤 엔진 인프라를 모두 버린다면 고용 등 피해가 너무 크지요. 전기차 배터리는 아시아 기업의 동무대라서 유럽의 고용에 디젤만큼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수소 엔진의 구성 부품은 디젤 엔진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존 공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다만 과도한 조기 착화, 냉각 손실 등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합성 액체 연료와 달리 수소 충전 인프라의 대량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제입니다. 수소를 자동차에 활용